우리 집안에 하녀가 한 명 있었지. 말도 많고 눈치도 없고. 그 하녀에게 오늘 큰절한 사람은 누구였더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짓밟던 그녀. 그런데 그날 제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저는 분명히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꽃을 사서 문 앞에 섰죠. 하지만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우, 동생아. 요즘은 이런 스타일을 데려오니? 약간 촌스럽다. 뭔가 집안일은 잘하게 생겼네?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시집살이를 예고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착했고 서로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문제는 시댁, 특히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어릴 적부터 집에서 왕처럼 자랐답니다. 어머니가 이혼 후 홀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시누이는 장녀라고 모든 걸 먼저 챙겼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른 드레스는 촌스럽다고 했고 제 부모님께도 경제 형편은 괜찮으시냐고 묻더군요. 결혼 후 시댁에 갈 때마다 그녀는 저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이거 좀 치워줄래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처음엔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나 원래 말이 좀 세. 하지만 저는 그게 점점 상처가 되었고 결국 남편과의 관계까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댁에는 숨겨진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유산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자녀들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만 살짝 귀띔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부동산이 하나 있다. 언젠가 너희 둘에게 공평히 나눠주고 싶다. 그 말을 남편은 무심코 제게 전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어떤 계산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조용히 그 시어머니의 부동산과 유산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소유권은 누구 이름인지, 또 장남과 장녀의 권리는 어떤지.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그제서야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뭐 갖고 오신 거 없어요? 가끔은 돈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말없이 저만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맙다는 눈빛으로. 저는 그저 평소처럼 병문안을 드렸고 가끔은 밥을 떠먹여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저와 단둘이 공증사무소에 가겠다고요. 그날 저는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묻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는 참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그 유언장의 내용, 그게 시누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 그녀는 꿈에도 몰랐겠죠. 시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제게 미묘한 시선을 보내셨죠. 어머님,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너는 이런 음식이 잘 어울린다. 짧은 한마디에 저는 감사를 느끼곤 했습니다. 무뚝뚝하신 분이지만 저는 왠지 그분과 눈빛으로 교감할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고마운 일이 많다. 말은 못했지만
다 보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며느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중 제일 소중한 건 내가 가져줬으면 좋겠어. 며칠 후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사무소로 함께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힘이 없어 사인조차 어렵게 하셨지만 끝내 자신의 뜻을 문서에 남기셨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남긴 아파트 한 채와 현금, 예금 일체는 며느리 김지영에게 상속한다. 그 아이는 말없이 내 곁을 지켜줬고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준 아이였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서서히 더 말을 줄이셨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에 대한 유언장이 있으니 가족 모두가 모여야 합니다. 남편, 시누이, 저 셋이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화장기 짙은 얼굴로 시어머니의 유산을 당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아꼈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도움이었어요. 오빠는 군대 가 있고 난 엄마 옆을 안 떠났다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모든 상속은 며느리 김지영에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제 남편조차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셨다고요. 지금 이 여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고요?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이며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날 밤 시누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한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가 뭘 했다고? 밥 몇 번 했다고 그걸 다 가져가? 하지만 남편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켜본 건 행동이었어. 말이 아니라.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은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죠. 거실 한 구석, 액자 속에는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웃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시누이는 결국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영 씨,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 한 줄. 지영 씨, 정말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단어가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죠. 만남 장소는 근처 카페였습니다. 평소 그녀가 자주 가던 브런치 메뉴가 잘 나오는 곳. 하지만 그날 그녀는 커피 한 잔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시누이는 제 앞에 앉자마자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죠? 듣고 있어요. 그녀는 마른 입술을 한 번 적시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미안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 마음에 들 줄 몰랐어요. 그땐 그냥 어차피 며느리잖아. 결혼하면 당연히 시댁에 맞춰야 하는 거라 생각했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났어요. 우리 엄마가 나보다 당신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서.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 마음 내가 너무 몰랐어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한 줌의 분노와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실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눈물이 아니라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신우이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그전엔 도도했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받은 건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하신 말씀, 저 다 기억해요. 우리 집 하녀, 눈치 없는 며느리, 감히 나한테 반말하냐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사람 대접을 해주셨다면. 그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해갔고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벌 받을 만큼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용서했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계속 울었고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햇살이 유독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제 어깨를 꼭 감싸 안아주던 그날 이후 신우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산을 저 혼자만의 것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방법, 그걸 찾기 위해 저는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야, 너 이제 로또 맞은 거야. 그냥 편하게 살아. 뭐가 고민이야. 그 돈이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 말들이 저는 참 낯설게만 들렸습니다. 아파트 한 채, 현금, 예금, 그리고 오래된 그림 한 점. 시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누군가에겐 부였지만 저에겐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보셨던, 제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시간, 병실에서 약을 챙기던 순간, 말없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드렸던 저녁. 그분은 그 시간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유산을 상속받은 날,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돈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 이 유산을 그냥 나 혼자 쓰고 싶진 않아. 남편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날 며느리로 보셨다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위해 쓸 책임도 함께 주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인연이 있던 작은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가 몇 년 전 가끔 김치를 담가 기부하던 곳이었죠. 여기 혹시 어머니 이름 기억하시나요? 복지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요. 말은 없으셨지만 늘 조용히 김치랑 반찬을 나눠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셨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분이 남긴 따뜻함으로, 그리고 나머지 자산으로는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아이를 잃은 미혼모들을 위한 작은 쉼터,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지 왜? 왜 남들한테 나눠줘? 너도 힘들게 살았잖아. 그 말들이 저를 흔들리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전 알았거든요. 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몇 달 후, 그 작은 쉼터에 첫 번째 입주자가 왔습니다. 23. 아기를 안고 들어온 젊은 엄마.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유품이 든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게 쓰셨던 편지. 지영아, 내가 우리 집에 온 날 나는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너는 내게 딸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널 지켜주고 싶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그 돈이 무겁지 않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쉼터 앞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지영 씨, 그 목소리. 돌아서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이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주보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까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녀는 쭈뼛쭈뼛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인터넷 기사에서 봤어요. 기부하신 것도, 쉼터 운영하시는 것도.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도도하거나 깔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절박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가요,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그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창업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 매출이 급락하고 직원 월급도 밀려 있었답니다. 건물 임대료도 못 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지영 씨, 부탁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순간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저를 하녀 취급했던 사람, 결혼식 날 제 드레스를 비웃던 사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이젠 제 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가족 중에 이제 당신 말고는 다 등을 돌렸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우이님, 제가 도울 수 없는 게 아니라 도움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린 노숙해야 해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아,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으면 해. 제가 받은 건 단지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자 책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신단 말씀이세요? 아직 몰라요. 이건 제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용서한 건 맞지만 그녀를 위해 유산을 쓰는 것까지도 옳은 걸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사람이 한 번 바뀌는 건 어렵지만 두 번 손 내밀 땐 그건 진짜일지도 모르잖니. 며칠 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이님,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다 따를게요. 가게를 다시 시작하실 거면 직원 월급부터 정산하세요. 사람한테 남긴 빚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사업장 관리 제가 직접 볼게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정말 이번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었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저는 신우이의 가게에 아침마다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확인용이었어요. 진짜 그녀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또 한 번 연기하는 건지. 하지만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출근해 매장 바닥을 쓸고 있던 건 신우이였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입은 채 직접 쓰레기통을 비우고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 그건 예전 명품백을 들고 이런 일은 하녀나 하는 거지라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없이 청소기 전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놀라다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음새 좀 헐거워졌더라고요. 다음엔 새 청소기 하나 사야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정말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며 심하게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장사 똑바로 해!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막으려 다가갔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불찰입니다. 불편함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에 손님은 기세가 꺾였고 한참 뒤 미안해요. 제가 예민했네요라며 돌아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무너진 사람이 무엇을 배우느냐였고 신우이는 지금 진심으로 배워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을 마치고 같이 나가던 길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네. 혹시 내가 다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죠. 신우이님, 네. 제가 가족이라고 느낀 순간은요. 누가 피가 섞였냐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기꺼이 곁을 지켜줄 수 있을 때였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용서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행동이 이미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쉼터에 김치를 담가서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 겉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보내는 사람 정윤서. 그녀였습니다. 과거 김치 하나 담그는 것도 나는 손 안 대요라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게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던 어느 날 그녀가 매장 안에 작은 상자를 하나 놓고 갔습니다. 그 안엔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영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제 아이들이 커서 엄마는 예전엔 나빴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했다고 자랑스레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입니다.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전 처음으로 그녀를 신우이가 아닌 가족이라고 불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어요. 황금빛 은행잎이 인도 위를 채우고 시어머니 산소에 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날 언니, 오늘 같이 가도 될까요?
신우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요. 같이 가요. 시어머니, 산소 앞에서 우리는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손을 모았고 그녀는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며느리,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곁을 지키셨는지. 산소를 다녀온 후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웃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영 언니, 전에 제가 했던 말들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만큼 미안해요.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진심은 말보다 행동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려는 제게 신우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그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조금 모은 거예요. 다 갚지는 못하지만 받아주세요. 저는 잠시 봉투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보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더 값졌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조심스레 두 손을 모으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린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맞죠? 네, 지금부터는 정말 가족이에요. 그날 이후 신우이는 제게 명절에도 먼저 연락을 주고 아이들이 자라면 꼭 언니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가족에 정말 멋진 이모가 있었다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벽에 남겨진 작은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넌 내 딸이야.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녀 취급받던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했고 진심을 지켰고 결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